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기만 해봤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네요. 저의 사연이 누군가에게 형제, 자매, 남매를 찾는 계기가 될까 하여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사연을 들으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엄마 아빠의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하고 형제나 자매, 남매가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죠. 아니,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게 돼서 그 전까지의 기억이 없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저에게 기억할 것이 없는 것이 슬픈 것만은 아니라며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엄마 아빠나 형제 자매 남매가 있는지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워갈 추억과 기억이 소중한 것이라면서 저를 현재에 집중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아원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고아원에서 홀홀단신처럼 살아왔습니다.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굳이 숨기면서 살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저를 찾는다는 가족이 없어서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죠. 그 결과 결혼을 할 때에도 전혀 가족들이 없어서 조금 서럽게 결혼식을 마치기도 했고요. 그래도 고아원에서 자라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남편을 만난 것이 저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착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온 덕을 결혼할 때 보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서 열심히 공부한 실력으로 서울로 올라와 고려대를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삼성에 들어간 인재였죠. 그렇게 진취적이고 성취를 향한 삶을 사는 남편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덜컥 결혼을 승낙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저한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평생을 약속하자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결혼을 승낙한 탓일까요? 남편이 저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쉽게 홀랑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이란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에서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결혼 첫 해에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아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남편과 함께 평탄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느덧 쌍둥이 아들 둘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아이들을 키우는 세월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리더군요. 그때까지 별 문제 없이 남편은 회사 일을 묵묵히 해내며 승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야근도 불사하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도 챙기고 그것이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갑자기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요? 우리 영민이 영호는 생각 안 해요? 이제 애들 겨우 초등학생이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네? 당신이 이럴수록 내가 숨이 막혀오는 거야. 난 한시도 집안에 못 있겠어.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다고.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래. 우리 이혼하자. 이혼? 이혼이라뇨. 절대 안 돼요. 그동안 당신이랑 애들만 보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절대 그렇게 못 해줘요. 제발 생각을 바꿔줘요. 갑자기 이러면 난 어떡하라고.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미안한데 그냥 나랑 이혼해줘. 어? 부탁이야, 제발. 나 오늘부터 짐 싸서 나갈 거야. 이해해줘. 여기 이혼 서류 놓고 간다. 미안해. 나간다고요? 어딜 나가요, 여보?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우리 영민이랑 영호는 나 혼자 어떻게 키우라고요? 정말 갑자기 저렇게 말만 남기고 호련히 짐을 싸서 떠나버린 남편이 너무나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박힌 모처럼 주저앉아서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계속 제자리를 빙빙 도는 느낌에 머리와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붙잡는다고 붙잡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도 저는 바닥에 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갑자기 남편을 잃은 초등학생 쌍둥이 아들 둘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워킹맘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동안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신경 쓰며 키우느라 가정주부로 전혀 외부의 일을 하지 않고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나마 식당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침에 아이들을 보내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식당 일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을 제 혼자 힘으로 풍족하게 먹여 살릴 수 없었고 저는 결국 아침에 미리 아이들 간식과 저녁거리까지 만들어 놓고 밤낮으로 식당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에게 점차 엄마는 원래 일하는 사람, 집에 없는 사람, 그런 인식이 커졌고 스스로 밥도 챙겨 먹고 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두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밥도 챙겨 먹고 둘이 싸우지도 않으니 참 기특하죠, 우리 아들 둘. 저는 우리 영민이와 영호만 바라보면서 그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영민이와 영호가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더 힘들었겠죠.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예 저한테나 우리 영민이 영호에게나 관심도 없는 갑자기 도망가버린 남편은 계속 전화로 이혼해달라는 말만 수없이 반복했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 위자료나 생활비도 받아낼 수 없어서 결국엔 이혼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생활비나 위자료는 주지 않더라고요.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까지 할 힘과 시간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당장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에 급급했으니까요. 영민이와 영호만 생각하며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살아왔습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가기 싫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오고 있던 저에게 초등학생인 제 아들 영민이가 묻더라고요. 엄마, 왜 우리 아빠는 집에 같이 안 살아요? 아빠 출장 간 거 아니잖아요. 맞죠? 왜 엄마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요? 우리 집 가난해요? 영민아, 아니야. 우리 집 가난하지 않아.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이 일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영민이랑 영호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것뿐이야. 그러면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가서 1년째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바람난 거 맞죠? 엄마랑 우리만 두고 혼자 새 살림 차린 거예요? 영민아,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니야. 아빠한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바쁘셔서 그래서 따로 사는 거야. 거리가 머니까. 엄마, 우린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바람나서 갑자기 집을 나갔다는 거. 우리 초등학생이에요. 유치원생 아니라고요. 맞아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가 우리 버리고 떠났어도 우리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난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영호도 듣고 있었는지 영민이와 대화하는 도중 끼어들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정말이지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 바로 우리 영민이랑 영호랍니다. 정말 기특하죠? 그래서 제가 힘내서 더 식당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열심히 혼자 아들 둘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께서 기특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이 많은 점심과 저녁 시간에는 좀 더 시급을 많이 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영민이랑 영호에게 부족함 없이 가고 싶은 학원도 보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 수 있게 되었죠. 하루하루 영민이와 영호같이 훌륭하고 멋진 제 아들들을 키워간다는 자신감에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술을 파는 곳이라 저녁 시간 밤 시간이 되면 저에게도 찝쩍거리는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꽤 동안인 편이라서 40 초반인 지금도 아가씨로 보는 사람들도 덜어 있긴 했습니다. 몸은 원래 타고나기를 좀 마른 편이어서요. 그런 손님들이 젊게 봐주는 건 고맙지만 그렇게 찝쩍댈 거면 물론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당을 찾아주시는 귀한 손님분들에게 불쾌한 것을 티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참고 넘어가길 반복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 중 한 명이 어이, 거기! 이리 와봐, 빨리. 네, 손님. 추가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면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호,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게 생겼네. 기분이다. 술 한 잔 따라봐. 내가 용돈 줄게. 아이, 얼른. 몇 살이야? 아, 칭찬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그런 식당이 아니라 그날도 진상 손님이 있어서 저에게 예쁘게 생겼다며 술을 따라보라고 하길래 제가 그런 식당이 아니라고 하려는 찰나 누군가가 검사 명함을 보여주면서 손님의 뺨을 찰싹 하고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당황한 나머지 옆으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 검사가 저에게 와서 괜찮으세요, 누나? 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얼굴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손님이 개소리 꼬장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식당에서 이렇게 하면 성희롱입니다. 모르실 양반이 아닐 텐데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저 현직 검사입니다. 보셨죠? 아니, 어디서 건방지게. 검사면 다야? 검사면 다냐고. 손님이 종업원한테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아니요. 안 그래요. 손님, 선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희롱 맞아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래? 이래서 밥맛이 떨어지는 거야. 술 더 시키려고 했는데, 아이, 입맛 다 버렸네. 아니, 검사님이 이 종업원하고 뭔 관계길래 이렇게 나서는 거요?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갈게 가시지 그래. 대한민국 검사가 그렇게 한가한가, 어? 저는 이분 친동생입니다만. 그러면 이유가 충분하겠죠. 그러니 밥을 먹을 때도 술을 먹을 때도 예를 갖추세요. 심신미약 이딴 거 안 통하게 해드릴 테니까. 어디 더 떠드실 거면 떠들어 보시죠. 네? 아니,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한 검사님이 자칫 우스워질까봐 저는 말을 아끼고 있었고 결국 그 손님은 혼자 분을 삭히지 못하고 먹다 말고 혼자 뛰쳐나갔습니다. 일행들은 당황하며 검사님에게 잘못했다고 저 친구가 원래 좀 술만 먹으면 저렇게 된다면서 신경 쓰지 마시라고 친구는 알아서 잘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먹다 말고 계산하고 그 손님의 친구 무리들도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나간 것을 확인한 후 검사님에게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던 검사님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 멍을 때리고 있는데 검사님이 의자에 앉으시라면서 긴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아까 보신 것처럼 검사 맞고요. 제가 누나의 30년 전 헤어진 친동생이 맞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도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정말요? 말도 안 돼. 제가 사실 13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 쪽을 크게 다쳐서 기억 상실이 있긴 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랑 살았는지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고아원에선 저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말도 안 해줬었었는데. 그랬군요. 너무 오래돼서 저를 몰라보는 줄만 알았습니다. 서운할 뻔했네요. 제가 10살 때 부잣집에 입양되고 12살이었던 누나는 저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했었어요. 저도 부잣집으로 입양되는 것이 내키지만은 않았죠. 그런데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누나는 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너무 슬퍼했고 우울했어요. 잘 웃고 밝고 긍정적이던 누나의 얼굴에 어둠이 들어선 때는 그때부터였죠. 미안해요, 누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12살 때까지의 기억 속에 동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동생과 너무 떨어지는 것에 슬퍼하고 우울해서 사고 후에 고아원 선생님들이 일부러 동생 얘기를 하지 않은 게 되는 거네요? 정말 몰랐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한테 이런 걸 숨길 수가 있죠? 저는 지금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이 대한민국에 홀홀 단신 나 한 명뿐인 줄만 알고 살았다고요.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라. 당연히 형제, 남매, 자매도 없으니까 고아원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해주신 거라고만 생각했죠. 저희 집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저희 집이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런 소문들을 조심해야 되는 곳이었기에 제가 입양된 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고아원 선생님들에게도 돈을 좀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누나도 사고로 기억을 잃은 줄은 몰랐지만
저는 입양되자마자 미국으로 보내져서 못 만나게 되면서 서서히 누나도 저를 잊고 사는 줄만 알았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럼 여긴 어떻게 알고 와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검사되고 누나부터 수소문했는데 고아원을 찾아가도 누나 소식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나간 지 오래돼서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탐정을 시켜 수소문하고 또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누나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였죠. 누나가 일한다는 곳을 찾아서 조용히 밥을 먹다가 우연하게도 손님이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걸 목격한 겁니다. 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고맙고 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난 편하게 내 생각만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드네요. 밥은 다 먹었어요? 아직이요. 누나, 오늘 몇 시에 끝나요? 할 얘기가 많은데. 일하는 중이라 더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누나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릴게요. 아니에요. 새벽 1시 넘어서 끝났는데 검사님을 그렇게까지 오래 밖에서 기다리게 할 순 없어요. 명함 주면 내가 연락할게요. 나중에 만나서 낮에 얘기하던가 해요. 오늘은 이만 늦었으니까 들어가고요.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누나. 내 기억 속의 누나는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나한테 누구보다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거 제 명함입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이렇게라도 뵙고 나니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반가웠어요, 누나. 말 놓아볼게.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줘서. 아직은 얼떨떨하지만 내가 너 누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커준 동생한테 고맙고 기특하고 그러네. 벌써부터. 얼른 들어가 봐. 명함 전화번호로 연락할게. 누나. 난 내일 점심도 괜찮으니까 누나 스케줄 가능할 때 연락 줘. 친동생이란 검사님을 보내드리고 다시 와서 식당 일에 집중하는데 정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저라는 사람, 저의 가족, 저의 어린 과거 시절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물어볼까 하다가 오히려 고아원 선생님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 접고 검사인 동생을 얼른 만나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동생을 낳아주신 친엄마 친아빠를 동생은 이미 검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찾았을지도 모르니까요. 혹시나 하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동생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동생은 내일 밥이라도 먹자며 흔쾌히 만남에 응해주었고 저는 동생과 그렇게 다른 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누나, 오래 기다렸어? 일 처리가 하나가 늦어져서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바로 다음날 누나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식당 일은 괜찮고? 괜찮아. 늦을 수도 있지. 검사일 많이 바쁘고 힘들지. 나야 뭐 식당 일은 이제 손에 익어서 괜찮지. 이렇게 몇 시간 쉬는 건 원래 미리 말해야 하는데 이번에 네가 우리 식당 찾아온 게 크게 한몫 단단히 했다.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검사님 얼른 만나러 가라고 그런 친동생이 있었다니 왜 진작 말 안 했냐면서 막 그러시더라. 아, 그랬구나. 내가 어제 가길 정말 잘했네. 덕분에 누나랑 이렇게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됐잖아. 나는 누나가 사고로 기억을 잃은 줄은 정말 몰랐어. 그래서 생각했지. 누나야말로 나한테 궁금할 게 많을 것 같다고 말이야. 맞아. 조금 무리해서라도 빨리 꼭 보고 싶었어. 우선 자랑스러운 내 동생 검사된 거 진심으로 축하해. 누나로서 너무 늦게 축하해준 것 같지만 꼭 축하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고마워, 누나. 누나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검사되길 정말 잘한 것 같네. 나 검사되고 탐정 붙여서 누나 찾는데 제일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엄마랑 아빠는 금방 찾아지더라고.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찾았어? 살아 계시나? 나 너무 궁금한 게 많아. 검사 되자마자 바로 확인해 봤는데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더라고. 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그만 사고로. 그래서 우리가 고아원에 보내지게 된 거였어. 다른 친척들이 우릴 키워줄 형편이 되는 사람이 없었나 보더라고. 너무 안타깝지. 그렇구나.
나는 혹시나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았구나. 우리가 어릴 때 돌아가신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고아원에... 그렇구나.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난 고아원 선생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길래 안 해주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넘겨왔거든. 알게 되면 너무 슬퍼할까봐. 그래서 기억을 잃고 나선 더 이야기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누나. 너무 상심하지 마. 그래도 나는 누나는 살아있을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어. 그리고 결국 누나를 찾아냈잖아.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야. 맞아. 날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도 궁금하네. 누나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괜히 좀 쑥스럽기도 하네. 당연하지. 누나는 말이야. 동생과 어색하고 서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사서 괜한 걱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한 2시간 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날 추억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핏 동생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기억이 나는 것도 같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40 넘게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저는 늘 혼자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이렇게 핏줄이라는 게 단단하고 든든한 것인지 정말 몰랐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호랑 영민이는 잘 크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과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결국 동생에게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분노하며 내가 찾아주겠노라고 이를 바득바득 갈더라고요. 하나뿐인 자기 누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놈은 찾아다가 혼주를 내줘야 된다면서 말이죠. 저는 삼성을 다니면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 돌연 갑자기 그렇게 퇴사하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떠나갔고 그러면서 잠적하려고 다니던 직장도 옮겨버린 양반이라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찾아도 이미 마음도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대한민국 검사의 가족을 건드린 죄가 어떤 건지 톡톡히 보여주겠다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할 시간이 돼서 동생과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래도 그동안 궁금한 것들이 풀렸기 때문인지 다시 열심히 일에 집중하였고 그러면서 동생이 으름장을 놓았던 도망간 남편을 찾겠다던 일을 새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남편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현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나, 이런 놈은 내가 찾아가서 혼쭐을 내줄게. 그렇게 갑자기 나간 게 그 내연녀 때문인 게 분명하잖아. 이 책임감도 없는 놈. 누나만 허락해줘. 내가 혼쭐 내는 건 시간 문제니까. 정말 그게 맞았구나. 아니길 간절히 바랐는데 역시 다른 여자한테 홀랑 빠져버린 거였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추진력 하나 기똥차게 빠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몸부터 내뺀 거였구나. 정말 너무하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누나, 왜 그렇게까지 그런 놈 편을 드는 거야? 누나도 말했듯이 나쁜 놈이야. 영민이랑 영호 아빠라서 그러는 거야? 그걸 버리고 간 놈이잖아. 내가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위자료랑 생활비는? 설마 아직 한 푼도 못 받은 거야? 나야 뭐. 우리 영민이랑 영호 키우느라 바빠서 그런 소송 같은 거 할 생각도 못했어. 할 여력도 시간도 체력도 아무것도 없었지. 누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이혼 소송 진행 도와줄게. 아는 변호사 있으니까 내일 이 사람부터 만나봐. 이건 반드시 소송을 걸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누나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살 때 누나 남편은... 됐어. 일단 소송부터 진행하자. 이제 누나 덜 고생하게 내가 만들 거야. 고마워. 우리 동생밖에 없네. 나는 여태껏 약자로 계속 살아왔는데 너 때문에 갑자기 강자가 된 기분이야. 남편한테는 소송에서 받아낼 거 받아내는 걸로 갚아주면 난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 그래 누나. 내가 어떻게든 이놈 가진 거 탈탈 털어서라도 누나한테 위자료랑 생활비 꼬박꼬박 지급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딴 놈은 버리는 게 속편한 건 사실이니까 대차게 버리고 새 인생 살자고. 너 때문에 이미 새 인생 사는 기분이야. 고마워 정말로. 아니, 정말로. 새 출발하자는 뜻이야. 누나, 나 누나 처음 해봤을 때 나보다 어려 보여서 놀랐잖아. 물론 나도 동안이긴 하지만 누나는 더 엄청난 동안이잖아.
내 검사 동료 선배 중에 돌싱인데 정말 인성도 괜찮고 누구보다도 아끼는 사람이 있어. 그분이 누나 사진 보고 반해서 나한테 자꾸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중이야. 어? 뭐라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야. 어차피 그런 나쁜 놈 잡아서 족치고 상대하느니 이젠 우리 누나 꽃길 걷기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길이잖아. 누나만 괜찮다면 내 선배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나야 좋지. 고마워. 근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다. 제 동생은 너무나 기뻐하며 제가 자신의 동료 선배 검사를 만나보겠다고 하자 바로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에 당황스러웠지만 제 동생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믿져야 본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밥만 먹고 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동생 주도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저의 시간에 일부러 맞춰주는 섬세함까지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돌싱이라는 공통점과 이혼에 대한 아픔, 그리고 딸 하나를 혼자서 잘 키워내고 있는 멋지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개무량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분께서는 놀라서 눈에 먼지라도 들어갔냐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 모습까지 어찌나 자상한지 제가 영민이와 영호만 아니라면 먼저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과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섣불리 만나다가 헤어지게 되면 둘 사이에 걸림돌이 될까봐 더욱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미니 씨, 저는 진지하게 앞으로도 계속 미니 씨를 만나고 알아가고 싶은데 혹시 불편하실까요?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 성원 씨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버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지네요. 동생 소개이기도 하고.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시라면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저희가 잘 안 되더라도 그런 걸로 저희 사이가 틀어질 일은 없습니다. 미니 씨 동생은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거든요. 그래서 미니 씨 동생이 저를 미니 씨한테 소개해 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저는 성원 씨가 마음에 들죠. 다만 그거면 된 겁니다. 간결한 대답 감사드려요. 하지만 뒤에는 거절의 의미라면 나중에 들어도 될까요? 저는 미니 씨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계속 보고 싶을 만큼이요. 부끄럽네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동생이랑 너무 가까우신 사이신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또 동생이랑 전혀 서먹해질 사이가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만나봐요. 마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미니 씨. 그럼 다음엔 우리 어디서 볼까요? 동생의 선배분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어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눈치채시고 먼저 배려하는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르게 빠져들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라고 불러야겠죠. 남자친구의 딸은 저희 영민이 영호보다도 어린 꼬마 아가씨였습니다. 다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영민이와 영호는 남자친구의 딸을 챙겨주며 셋이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세 명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남자친구도 안심을 하는 것 같았고요. 긴장했던 저의 마음을 따뜻하고 자상한 말과 행동으로 녹여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니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을 잃었던 세월 동안 잊고 살아온 헤어진 지 30년 된 검사 동생을 찾지 못했더라면 이런 행복한 순간이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저 대신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일사천리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덕분에 도망간 전 남편에게서 협박과도 같은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았던 그 전 남편이 말이죠. 저한테 전화해서는 온갖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회유를 하더군요. 너무 웃기고 가관이어서 할 말을 잃을 뻔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왼수를 졌길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소송을 진행해? 당신 미쳤어? 그동안 내가 우리 영민이 영호 키우느라
바빠서 늦게 시작한 거야. 진작부터 받아야 했는데 소송 들어가니까 이제야 연락을 다 하네. 그동안 내가 연락할 땐 절대 안 받더니 정말 괘씸하다. 네가 어디서 무슨 돈이 나서 그렇게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썼는진 모르겠는데 당장 소송 취하해. 얼른. 내가 너 줄 돈이 어딨겠냐? 그랬으면 내가 연 끊고 살았겠어? 나도 힘들다고. 끝까지 뻔뻔하게 못하는 말이 없네. 난 얼마 전에 내 친동생을 찾았어. 30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똑똑하고 잘 자라줬더라. 내 동생은 현직 검사야. 당연히 아는 변호사도 많겠지. 그리고 내가 너 뒷조사도 안 했을 것 같아? 이미 알아. 네가 나 떠난 이유. 내연녀 때문이잖아. 아니야. 다 오해야. 그런 적 없어. 검사 동생? 참나, 그걸 왜 이제 말해? 굳이 밝힐 필요도 없지. 나한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고아라고 그랬던 거 당신 아마 기억할 거야. 그래서 날 깔보고 무시한 건가? 이런 소송도 못할 줄 알고? 네가 그렇게 횟가닥 돌아가지고 갑자기 우리 영민이랑 영호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예상은 했었어. 그런데 조사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완전 딴 살림을 차렸네? 그래서 진짜 소송에서 날 베껴먹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못할 것도 없지. 난 예전에 내가 아니야. 뭔가 착각하나 본데 당신한테 이혼 사유가 크게 있는 점, 지금까지 애들 키우는데 드는 생활비 한 푼도 안 준 점, 다 위자료랑 생활비 명목으로 압류 들어가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여보, 나도 살아야지. 잠깐만,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한테 검사 동생이 생긴지도 몰랐고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내가 미처 몰랐어. 그동안 당신 깔보고 무시하고 갑자기 애들 버리고 뛰쳐나간 거 정말 다 미안해. 그러니까 소송만큼은 제발 멈춰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부탁? 내가 너한테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애들 생각해달라고 제발 싹싹 빌면서 애원할 때 네가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봐.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들어? 제발 말이 되는 말을 해. 좀 어디 가서 애들 아빠라고 하기 창피할 정도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 그래야 어른이지. 우리 애들 볼 낯짝이 있긴 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다시 합칠까? 그것도 방법이겠다, 여보.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다 잘할게. 우리 영민이랑 영호는 잘 지내고 있지? 참. 이제야 우리 영민이랑 영호가 궁금해? 이제야? 앞으로 우리 영민이랑 영호 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역겨우니까. 내 몸에 손댈 생각도 하지 말고 소름 끼치니까. 어디서 내 언니랑 붙어먹은 주제에 다시 합치자는 소리가 나와? 넌 정말 양심도 없구나. 이런 널 그동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민이랑 영호를 키웠어. 네가 바람핀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애들한테는 아니라고 하려 했어.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그런데 그 입으로 그런 말을 해?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거지. 늘 우리 영민이랑 영호를 내 가슴속에 품고 있긴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 여보. 야, 다시 한번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그 여자는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해보도록 할게. 아니? 절대로. 그냥 넌 평생 그 여자랑 살아. 난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는 당신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멋진 검사님이랑 만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마음이 있을 거란, 미련이 있을 거란 그런 꿈은 빨리 깨도록 해. 그것도 병이야. 뭐? 어떤 검사가 미쳤다고 너랑 만나? 애셋, 아니 내 딸린 이혼남이냐?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믿어주지. 나한테 큰 소리 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오민희, 정신 차려. 검사라고 사기치는 제비 아니고? 내가 합치자고 할 때 합치는 게 좋을 텐데. 똑똑하고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나의 오판이었네. 당신 수준이 참 많이도 낮은 걸 방금 또 한 번 깨달았어. 고마워. 정신이 확 드네. 우리 동생 동료 검사 선배셔. 내가 좋다고 하셔서 만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당신 같은 쓰레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도 안 돼. 그러면 지금 그 말이 그게 다 진짜라는 거야? 당신 영민이 영호 생각은 안 해? 부끄럽지도 않아? 이 나이에 또 무슨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래. 당신 정말 미친 거야? 가정주부인 나랑 우리 아들 둘, 영민이랑 영호 내팽개치고 혼자 내빼고 내연녀랑 붙어먹은 당신이나 부끄러워해야지. 안 그래? 더 이상 말 섞을 가치가 없다. 내 시간만 아깝지. 소송은 계속 할 거니까 법정에서 봐. 야, 미친.
안 돼. 잠시만. 소송만 좀 취하해줘, 제발. 끝까지 개소리를 해대는 전 남편을 보며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이랑 살았었구나.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 영민이랑 영호가 이런 사람을 아빠로 여기며 살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희망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 영민이와 영호를 꿋꿋하게 잘 키워낸 것이 정말 다행이고 또 제 자신을 이제는 낮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소개해준 저의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고 덕분에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제가 밝고 긍정적이던 옛날을 떠올리게 도와줬고요. 그래서 더욱 저는 제 잃어버렸던 모습을 찾아가면서 우리 영민이 영호에게도 좋은 엄마, 밝은 엄마, 긍정적인 엄마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화한 저를 보며 영민이와 영호도 전보다 더 잘 웃고 밝은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지금의 제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것 같지만 12살 이전의 저와 지금의 제가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걸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상기시키고 노력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뀐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저 자신뿐이란 것을 알았거든요. 아무리 주변에서 저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해줘도 제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혼자다라고 되뇌인다면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고아로 살면서 부모님 없이 혼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살아온 분들은 잠시나마 살았던 분들은 겪어온 고민과 애환을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렇게 저도 30년 만에 동생을 만나 잊고 있던 옛날의 추억들도 다시 회상하게 되고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느낌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저에게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남아있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는 몰랐던 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방법, 저의 뿌리를 찾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된 이런 감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찾는다는 건 정말 인생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족을 잃어버리셨거나 고아원에서 자라셨거나 기억을 잃는 사고를 저처럼 겪으셨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언젠가 저처럼 이렇게 30년 만에도 갑자기 좋은 일로 가족을 찾을 수도 있고 기억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들을 간절히 바라고 또 찾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변함없을 겁니다. 저는 저와 같은 분들에게 정말 호롤단신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이 넓은 우주에 이 대한민국에 혼자 떨어진 사람이구나 하는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항상 한 명 이상의 동료와 지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저를 작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신데,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데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저를 점차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나의 이야기를 스스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고통을 나눌 준비가 된 사람들이 곁에서 힘이 되어줄 날이 어떻게든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전에는 이런 말들을 그저 믿지 않고 그냥 저 스스로를 작게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죠. 우리의 강인함과 끈기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내고 성장해왔으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거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강인함과 끈기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임을,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희망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 저의 희망과 사랑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와 어린 두 아들을 버리고 갑자기 혼자 도망쳐 버렸을 때죠. 그 전에도 희망을 버리고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나 따위가 뭐라고 이런 못난 생각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여실히 느낍니다. 우리는 어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미래는 단지 과거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겠거든요. 우리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저의 사연이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촉진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그저 힘듦을 묵묵히 살아내기보다는 주변에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저도 힘든 시절을 견디고 또 살아오면서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식당이라는 곳에서 사장님이 더 많은 시급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 발자국씩 더 나은 길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사연이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에게 희망과 사랑이 되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혼자라고 느껴지실 때마다 이 사연을 한 번씩 떠올려 주세요. 저와 제 남자친구의 새 출발도 함께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30년 만에 찾아온 동생이 검사가 되어 잘 자라주었고 제가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다는 추억을 되살려 주었고 사실 사연을 쓰는 지금까지도 아직 믿기지 않은 일들 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면 언젠가 복이 온다고 이렇게 동생이 저를 찾게 되는 날이 와주었네요. 지금까지 못 찾은 가족이 있으신 분들,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 가족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제가 지금의 남자친구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가족의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다 끝까지 책임감 있게 저희 아들 둘을 열심히 키워온 세월에 대한 보답이기도 한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신이 있다면 그동안 원망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동생이 저를 찾을 수 있었다면 이 행복은 조금 더 빠르게 저에게 닿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제는 용기 내 이런 사연을 써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과 그 주변에 이런 희망과 꿈을 전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응원하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강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당장은 어두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밝고 희망찬 것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사연을 저처럼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의 행복을 응원해주고 빌어주면 작은 힘들이 모여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명심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평생 소탈하게 살아왔고 또 아이들에게도 현재에 만족하는 소박한 삶을 가르치며 살고 있는데요. 그런 저를 제 아주버님이 쉽게 보고 만만하게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엄마, 아빠가 저희를 정말 힘들게 기르시는 과정을 두 눈으로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장녀인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억척스럽게 공부했습니다. 문제집 살 돈이 없어서 동네에 폐지 모으는 곳을 뒤적거리며 헌 문제집들을 겨우 주워서 그걸로 밤새서 공부했습니다. 대부분은 표지랑 앞장은 다 뜯겨져 나간 상태 안 좋은 문제집이었는데다가 이미 빼곡히 글자가 적혀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앞장만 조금 손때가 타 있고 하얗게 깨끗한 문제집을 발견할 때면 그날 하루는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는 쉬지 않고 과외를 해서 생계에 보태고 남동생도 공부시켰어요. 그런 제게 연애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감사하게도 좋은 인연은 생기더군요. 남편과는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 역시 잘하는 내내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였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점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아버지가 사주신 차로 등교를 했으며 입고 다니는 옷도 정말 이 사람은 부잣집 도련님이구나 할 정도로 세련되고 정갈하게 차려입고 다녔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별명이 의대 왕자님이었으니 대충 어떤 이미지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쫓아다니는 여학생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팬클럽까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공부밖에 모르던 공대 아름이었기 때문에 늘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옷은 대부분 동대문이나 동묘에서 최대한 싸게 구한 것들이었고 남편처럼 대단한 패션 센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를 여자로 보는 남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너무나 무더웠던 날씨 때문에 동아리 활동 이후에 다들 수도가에 모여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더웠기에 세수를 조금 할까 하여 커다란 잠자리 안경을 벗고 세수를 하려는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 김지원! 너 안경 벗은 거 처음 본다? 근데 예쁘네? 뭐야? 너 나 놀리면 죽는다. 살면서 저보고 예쁘다고 했던 남학생은 한 명도 없었기에 그저 장난을 치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눈이 정말 나빠서 잘 때 빼고는 항상 안경을 끼고 있었고 안경을 끼면 거의 눈이 없어질 정도로 찌그러져 보여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저의 이 안경 낀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경 벗은 모습을 본 것은 가족 이외에 남편이 처음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남편 말론 매일매일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는 자기 모습과 상반되게 항상 소탈하고 꾸밈 없는 모습을 하고 있던 제 모습에 처음에 호감을 느꼈대요.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수많은 여학생들이 자기에게 추파를 던졌었지만 별로 감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호감 있던 저의 안경 벗은 모습을 보는 순간 주변이 모두 조용해지고 초록빛으로 변하면서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우리 둘을 향해 밝게 비춰주었다고 해요.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오글거리지만 남편이 직접 한 말이니 잠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꾸준한 구애 끝에 저는 마음을 열었고 그 후로 학창시절 내내 잘 만났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왕자님 같은 남편과 촌티가 좔좔 흐르는 제가 사귀는 모습을 보고 신데렐라 커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양반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더 비아냥거리면서 미녀와 야수가 아닌 미남과 야수 커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남은 의대 왕자님인 남편이고 야수는 다름 아닌 저죠.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들에 애초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반응들은 다 질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대학 내내 잘 교제하고 의대생이었던 남편보다 제가 학부를 좀 더 일찍 졸업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자로서는 드물게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해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동기들 중 가장 빠르게 좋은 IT 회사에 입사하여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도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2년 차쯤 되었을 때 조금씩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사실 연애를 꽤 오래 했었기 때문에 남편의 부모님들은 몇 번 뵌 적이 있었고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이셔서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을 때도 흔쾌히 그러자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남편 부모님들을 이미 몇 번 뵙고 좋은 분들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가족 모두가 모이는 상견례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동안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오랜 미국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온 예비 아주버님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토록 짜증나는 악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을 통해 아주버님 되실 분의 얘기를 종종 듣기는 했습니다. 남편 못지않게 수재이고
일찌감치 유학길에 올라서 미국 최고의 공대 MIT의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한 뒤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집안의 기대주라고 예비 시부모님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다만 무언가 모르게 남편과는 사이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좀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할까요? 그러던 중 이제 상견례를 하게 될 때가 되자 남편은 조금씩 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사실 그동안 우리 형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았지. 나도 이번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형이 제일 걱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 꺼내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 되실 분이 왜? 사실 우리 형이 뛰어난 인재인 것은 맞지만 성격에 좀 문제가 좀 있어. 쉽게 말해 지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인데 그게 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 근데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인가? 게다가 아주버님이랑 내가 직접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려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그랬습니다. 결혼을 해서 시부모와 갈등을 겪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시아주버님과 갈등을 겪은 사람 얘기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아주버님의 성격이 조금 이상해도 어차피 시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게 마주칠 거고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아주 젠틀하고 매너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설마 하는 생각이 뒤통수를 때리곤 하죠. 그게 우리 엄마 아빠가 또 형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형이랑 마주치는 일이 많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네. 아주버님한테 껌뻑 죽는 거랑 나랑 많이 마주치는 건 또 무슨 상관이래? 남편이 남긴 알 수 없는 말을 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조심스레 쭈뼛쭈뼛 아주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준석이 진영 최준원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이쪽으로 앉으시죠. 처음 마주한 아주버님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나서기도 전에 먼저 분위기를 주도해서 서로를 인사시키고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안내하는 모습에서 처음에는 남편이 말한 꺼림칙한 부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이어진 아주버님의 말에 저와 저희 가족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결혼을 많이 반대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눈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준석이 녀석 아내 될 사람을 오랫동안 고르고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는데요. 글쎄 이 녀석이 지원 씨를 결국엔 포기를 못하지 뭡니까. 웬만하면 제가 그냥 못 이기는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사돈댁이 많이 가난하시다는 얘기를 듣게 됐지 뭐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저처럼 결혼을 하지 말라고 준석이 녀석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는데 결국엔 이 형 말을 안 듣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처음으로 이 녀석한테 손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어지는 아주버님의 도를 넘는 발언에 처음에는 농담을 좀 과하게 하시는 건가 했습니다. 초면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한데 다른 날도 아닌 상견례 날 부모도 아닌 본인이 왜 이 결혼을 반대했네, 우리 집이 가난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많이 당황하셨지만 두 분 다 워낙 무고로인이시라서 그저 짓궂은 농담 정도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사돈댁에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으셨었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걸 보면 우리 딸을 가족으로 맞이하시기로 결심을 굳히신 거지요? 맞습니다. 제가 무능력하여 우리 지원이 지찬이를 가난하게 키웠지만은 우리 지원이가 워낙 능력이 특출나서 이 아비의 무능력함을 다 메꾸고 집안을 펄떡 일으켰지 뭡니까? 저는 물론이거니와 성격이 불같은 남동생도 아주버님의 도를 넘는 발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있었지만 아빠가 좋게 넘어가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저희가 나서서 화를 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아주버님의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재수 씨가 능력이 특출나요? 한국에서는 서울대 나온 게 꽤 자랑할 만한 거겠죠.
근데 준석이 이 녀석 선짜리로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은 기본에다가 유수한 기업가 집안 딸내미 아가씨들이 줄을 섰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미모들은 또 얼마나 특출나게요. 사실 재수씨가 외모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 딱 감고 재수씨랑 헤어지고 그 아가씨들이랑 손보러 다니라고 해도 글쎄 막무가내지 뭡니까? 제 능력에 대한 비하에 외모 비하까지 아주버님이 1절에서 그치지 않고 2절, 3절 불필요한 막말을 계속해대자 제가 폭발하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결국엔 남편이 말리고 나섰습니다. 형, 그만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는 거야. 나는 그 잘난 집안 아가씨들 다 필요 없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지원이 한 명뿐이라고. 아무리 형이 이 집안의 장남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불필요한 말 하는 거 선 넘었어. 지금 여기 상견례 자리야. 형이 나설 자리 아니라고. 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돌아왔나? 어디 형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리라? 너 정말 죽고 싶어? 남편의 말에 아주버님은 다짜고짜 남편의 멱살을 잡더니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기세였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여기 지금 두 집안이 화합하는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난리죠? 어머님, 아버님은 왜 이 난리가 났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장남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데도 보고만 계실 거냐고요? 참다 못한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나섰습니다. 이대로는 더 자리가 이어지기 힘들 것 같아 얼른 자리를 파하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지찬아, 가자. 아무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준석아, 우리 간다. 잘난 네 형님이랑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그 길로 냅다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나서는데 그 잘난 아주버님이 저희의 뒤에다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어이구,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래서 없는 집안이랑은 사돈을 맺으면 안 돼. 이것 봐, 금방 인성미천 드러나잖아. 정말 먹던 음식을 들어서 아주버님의 얼굴에 투척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똑같이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꾹 참고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동생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만 알았는데 난데없이 아주버님이라는 복병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그렇게 파하고 남편에게서 오는 전화를 며칠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한테도 화가 나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에 대한 대략적인 언급을 이미 해두었는데 오히려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더 묻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저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어찌할지 도무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질 않아 며칠을 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상상도 못할 불쾌한 일을 겪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버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이대로 파토내는 것은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기분 많이 나빴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형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함께 간구했어야 됐는데 내가 안 이랬어. 아니야, 너가 왜 사과를 해. 나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어쩜 형이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한 번을 제지를 안 하셔? 나는 그것도 좀 놀랐어. 그게 형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특출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형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거의 왕처럼 컸다니까. 집안의 모든 중심은 형이고 형을 위주로 모든 가족의 대소사가 다 흘러갔어. 형 말이라면 부모님이 그냥 다 들어줬으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크니까 형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아서 학창시절에 동급생들이랑 트러블도 많고 했었어. 그래서 일찌감치 유학 보내신 거야. 나는 그렇게 형이랑 분리되어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는 잘된 일이었지. 부모님이 형 유학 보내고서는 나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특히 나에 대해서는 형과는 다르게 인성교육도 철저히 시키시고 사회성 훈련도 많이 시키셨어. 그 결과 지금 직업도 잘 갖게 되고 지원이 너랑도 이렇게 오래 연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지. 남편의 말을 들으니 아주버님이 왜 그렇게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 됐는지 또 왜 시부모님의 통제권을 벗어난 사람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를 들으며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니 콧대가 높아질 만도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웠으니 인성이 바르게 자라지 않은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이 그 가풍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어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형은 우리 집에서 왕이야. 유학 가서도 공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 유명한 MIT를 전액 장학금으로 석사까지 마치고 졸업했으니 타이틀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뭐 말 다 했지. 이제 왜 서울대 나온 너랑 나는 형 기준의 눈꽃만큼도 차지 않는지 알겠지. 게다가 안 그래도 왕대접 받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사업까지 물려받는다고 하니 아버지 입에서는 자식이 아니고 상전이지 상전. 거기까지도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는 형이 내 결혼까지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거는 도무지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 부모님도 인정하는 너인데 지가 뭐라고 오지랖을 부려. 그것도 그렇게 무례하게? 그래서 참다 나도 처음으로 그날 형한테 대든 거야. 여기까지 듣는데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오히려 자라면서 형에게 편향된 부모님의 사랑을 섭섭해하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온 남편이 더 대단해 보이고 오히려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남편감을 이상한 아주버님 한 사람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연락 안 받은 건 미안해. 생각을 좀 정리하느라고 그랬어. 아직도 너 많이 사랑하고 너 같은 남편감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결혼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 처음에는 아주버님 한 사람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날 본 분위기는 그게 아니더라.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도 아주버님이 자꾸 토를 달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 지원아, 너가 걱정하는 바가 뭔지 너무 잘 알아. 그냥 우리 둘의 행복한 생각만 하자. 형은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잘 제어하고 최대한 안 마주치게 할 테니까 우리 결혼 예정대로 올리자. 형은 결혼식도 못 오게 할게. 부모님은 이미 내가 다 설득해 놓았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지난 오랜 연애 기간과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대로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양가는 다시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와 결혼식 모두에 아주버님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형에게 이 결혼과 관련해서 코빼기라도 비치면 의절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네요. 아주버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시부모님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주버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처음엔 노발대발하다가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이를 뿌득 갈면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잊을만 하면 저희 결혼식에 자기를 초대 안 했냐며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워낙 오래 연애하기도 해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저희 둘 다 워낙 독립심이 강해서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께도 돈 벌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만 결혼 생활이 지속된다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명절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아주버님이 출장차 명절 모임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여 내심 좋아했습니다. 출장은 핑계고 자기도 제 얼굴 볼 낯짝이 없어서 피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날 추석에 아주버님이 뒤늦게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섹시될 사람을 명절 모임에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깨름칙했지만 그래도 결혼할 사람을 가족에게 소개하는 자리이니 그것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더해 염려가 더해진 것은 아주버님도 성격이 저렇게 개차반인데 손윗동서 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올까? 그 동서랑도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추석날 결국 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아이고, 명절에 이렇게 오는 게 얼마만인가. 위대하고 훌륭하신 재수씨 무서워서 올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가족들이 먼저 모여있던 자리에 뒤늦게 현관문을 벌컥 열면서 아주버님이 들어오는데 특유의 비아냥거림은 여전했습니다. 엄마, 처음 보지? 수진아, 인사해. 우리 엄마 아빠야. 여기는 내 동생이랑 훌륭하신 재수씨.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손윗동서가 될 사람은 글쎄 아주버님보다 15살이나 어리다고 하지 뭐예요. 집안의 유일한 악당 같은 아주버님도 버거운데 졸지에 저보다 훨씬 어린 손윗동서를 맞이하게 되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은 어찌나 진하게 하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오는데 옷은 어쩜 그렇게 짧게 입고 오는지 첫인상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수진이 너무 예쁘지? 뉴욕에서 패션 전공했는데 얼마나 세련됐는지, 아우, 재수 씨랑 있으면 너무 비교되겠다. 역시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저를 걸고 넘어가는데 저는 일단 한번 꾹 참았습니다. 아, 형, 또 왜 그래? 아, 안녕하세요, 형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남편은 특유의 서글서글함으로 아주버님이 망치려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요 건방진 어린 형님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네, 저도 오빠한테 동생분 내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 날도 우리 오빠 못 오게 했다면서요? 그럼 두 분도 저희 결혼식에 안 오시는 거죠? 순간 그곳에 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늘 아주버님에게 휘둘리는 시부모님은 이번에도 역시 모르는 척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 그게요.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 형, 아직까지 그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담아두기는. 수진아, 오빠는 그거 다 잊었어. 우리가 너그럽게 넘어가자, 어? 아니,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형을 결혼식에 못 오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여기 오는 길에 처음 들었는데 진짜 오는 내내 황당했다니까요. 형님, 우리 이제 가족이 될 텐데 지난 일은 더 언급하지 말아요.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만약 두 분이 정 불편하시면 정말로 저랑 남편은 아주버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명절이고 좋은 날이니까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제가 이를 꽉 깨물고 화난 마음을 억누르며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요망한 형님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아니 뭐 오빠가 너그럽게 넘어간다니까 그러실 필요까진 없는데요. 저희 결혼식 오시려면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아, 언니 스타일이 너무 별로다. 머리도 좀 새로 하시고 제가 아는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있으니까 그날은 그 쌤한테 받으시는 걸로 해요. 워낙 패션에 신경 안 쓰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래도 집안 큰 행사니까 그날은 신경 좀 써주세요. 저는 그 말에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뻔했지만 그런 기운을 감지한 남편이 재빨리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수님 되실 분이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고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구나. 이 사람이 애 키우고 일만 하느라고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잘 보면 엄청난 미인이에요. 왜 이러세요? 모쪼록 두 분 결혼하시는데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아이고, 이놈 새끼 쥐 마누라 편드는 건 여전하구만. 아무튼 결혼식장에 추려하게 하고 왔다가는 내가 내쫓을 줄 알아. 거래처 손님들도 많이 올 텐데 신랑 동생이랑 재수씨가 촌티나게 하고 오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임마. 아, 알겠다고 형. 이제 그만해. 자, 우리 얼른 식기 전에 식사해요. 예? 정말 그 자리에서 상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잘 무마하려는 남편의 노력 때문에 저는 정말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그 자리를 꾹 참아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차피 결혼식 말고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올린 아주버님의 결혼식은 세상 둘도 없이 화려했습니다. 시댁의 재력도 만만치 않았지만 형님들 집안 또한 못지 않았는지 정말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만 끝나면 영원히 아주버님 내외하고는 안 보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 그 자리를 겨우 꾹꾹 참아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의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꽤 오랫동안 아주버님 내외를 볼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의식적으로 그들과 겹치는 자리를 피하기도 했고 저도 곧 제 일이 너무 바빠져서 이후로는 명절을 피해서 시부모님께 따로 인사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다 클 때까지 아주버님 집안이랑 안 보고 살기만 해도 별다른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그렇게 탄탄했던 시아버지의 사업이 아주버님이 물려받은 이후로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점점 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룩해 놓았던 업계의 명성으로 인해 매우 큰 규모의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수익을 내기는커녕 엄청난 손실을 입히면서 부도 위기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시아버지가 제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주버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자 다시금 시아버지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셨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자 제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아가, 우리 좀 도와다오. 네가 준원이랑 척을 지고 사는 거 다 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내가 너한테까지 부탁한다. 준원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남편 집안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이 저를 찾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쯤에 그때 당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조그만 제 IT 사업체를 하나 창업했는데 결혼 이후로는 쭉 성장세여서 시아버지가 가끔 제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잊지 않고 제게 손을 내미셔서 아주버님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온 것입니다. 저는 아주버님만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시아버지가 저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투입된 제가 한 일은 먼저 아주버님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일과 손실난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가서 살펴본 아주버님의 회사의 내부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부채 비율이 심각했고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손이동서 형님을 사내이사로 들여서 패션 쪽으로 무언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심각한 손실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은 법인 이름으로 리스를 해서 비싼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치를 부렸다고 하던데 정말 첫인상에서 보았던 쎄함이 적중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를 살리려면 인수합병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던 인수합병 전문기업에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부실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곳을 인수해줄 건실한 기업이 나타난다면 오랫동안 일궈왔던 시아버지의 기업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을 희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열일을 제쳐두고 이렇게 자기 회사를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데 형님의 사치는 날로 더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 형님한테서 법인카드부터 뺏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길길이 날뛰었다나요? 이쯤 되니 저와 저희 가족에게 못되게 굴던 아주버님의 상황이 일면 통쾌하기도 했다가 조금은 불쌍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자존심 세던 아주버님이 저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래서인지 제가 회사의 얼굴을 비추는 날은 슬금슬금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대망의 인수합병 이사회 및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된 주 메타코퍼레이션과 주 312NC의 합병건은 최종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땅땅땅! 진행자의 힘찬 신임과 함께 모든 합병건이 무사히 마무리가 되면서 아주버님의 회사도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간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회이사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장의 자리는 합병의사를 밝힌 회사의 대표가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자리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진행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새로 취임한 미셸 킴 의장님의 소감을 듣는 것이 마땅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새로 시작하는 두 회사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새로운 가족들 앞에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이 잃어버릴 뻔한 회사를 힘겹게 살려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 정도로 회사를 잘 방어한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가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정작 이 사달을 일으킨 아주버님은 뒷방으로 밀려난 게 부하가 치밀었나 봅니다. 틈만 나면 술을 먹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 탓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족의 은혜. 인무능력한 인간을 빌어먹고라도 살게 만들어준 우리 재수씨. 다 좋은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나를 뒷방으로 밀려나게 해? 어? 그게 어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야? 자기 시오빠 자리 지켜주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지 회사 살리겠다고 나를 제일 먼저 밀어내? 야, 너 어디야 지금? 당장 일로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아주버님, 많이 취하셨어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라도 감사하고 사세요. 술 깨고 다시 얘기해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제 회사 일 다 제쳐가며 자기 회사 살려줬더니 적반하장으로 자기 자리 잃게 했다고 저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제가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고서 하는 소리예요. 합병 의사를 밝힌 회사 측을 최대한 설득하여 아주버님의 경영권만은 승계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일궈온 회사를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본인의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아주버님과 시아버지 및 가족들의 지분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버님이 충분히 제게 감사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게 섭섭해서 술 먹고 전화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술 먹고 저에게 행패를 부린 다음 날 어김없이 아주버님은 제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일로 사과를 하려나 했는데 웬걸요? 어떻게든 저에게 트집 잡고 시비를 걸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재수씨, 저번에 우리 인수합병 때 검토했던 서류 자료들 다 가지고 있죠? 그것 좀 가지고 내 사무실로 와요. 에? 그거는 이미 지난 자료인데 그걸 왜요? 이제 곧 폐기 앞두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버님께서 검토하실 자료도 아니고 그 서류만 몇 박스인데 그걸 들고 제가 왜 가요? 저도 제 회사 일로 바빠요. 아, 글쎄, 내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가지고 오라면 오지 뭐 말이 많아. 그리고 사람 시키지 말고 재수씨가 직접 들고 와요.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부서 일도 아니고 지난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자기 배알 꼴리는 마음을 제게 히스테릭 부리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리고 직접 그 서류 박스들을 수레에 실어 아주버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 들어와요. 그렇게 수레에 실은 자료 몇 박스를 들고 사회이사실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자기 골프 친구들을 불러서는 대낮부터 위스키판을 벌이고 있지 뭐겠어요. 아, 여기 인사드려. 우리 재수씨, 내가 심부름 시키면 그냥 찌소리 못하고 이렇게 온다니까? 아니 근데 어디 파출부 일이라도 하셨나? 왜 이렇게 추라가 왔어? 아이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애 보고 밥하느라고 이렇게 경황이 없다 우리 재수씨가? 아이고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시오빠 회사에 오는데 이런 촌스러운 차림은 좀 그렇지 않아? 친구들 뵙기 창피하니까 얼른 가요 얼른. 저는 자기 배알 꼴리는 화풀이로 저를 이렇게 심부름시키는 것도 모자라 자기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모습에 그동안 오래 참아왔던 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들고 온 자료 박스들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말했습니다. 최준원 이사님, 앞으로 이런 개인적인 부탁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낮부터 이사실에서 이렇게 술판 벌이는 거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뭐? 너 미쳤어? 아니 이게 그래도 동생 마누라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제 지 시오레비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너 이리 안 와? 저는 제 할 말을 마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아주버님이 씩씩거리면서 따라왔습니다. 야, 너 당장 옥상으로 따라 올라와! 내가 아주 오늘 네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놓을 테니까. 저는 그런 아주버님의 위협을 가볍게 무시하며 제가 갈층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아주버님은 씩씩대면서 엘리베이터에 따라 탔는데 금방이라도 저를 한 대 칠 것 같은 기세로 난리치는 아주버님을 뒤따라온 친구들 2-3명이 겨우 뜯어말리고 있었습니다. 야, 옥상 누르라니까 10층을 왜 눌러? 너 거기가 어딘 줄 알아? 니까짓 게 함부로 발들일 만한 데가 아니야. 옥상 안 눌러? 길길이 날뛰는 아주버님과 뜯어말리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는 10층에 멈춰 섰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속 난장판 안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비서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아니 대표님 근데 이게 무슨 난리죠? 왜 최 이사님이 여기에 같이... 순간 난장판이던 그곳에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고 저를 맞이한 비서실장의 어안이 벙벙한 것은 물론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당황해야 할 아주버님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뭐? 누가 대표님이야? 어이, 비서실장님, 누가 대표님이에요? 얘가 왜 당신 대표님이야, 어? 최준원 이사님, 예의 갖추세요. 신임의장 미실킴 대표님이십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예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싶어요? 아니, 그게 무슨...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나요? 네, 제가 바로 합병된 두 회사의 신임 의장 미셸 킴입니다. 업무상 제 본명이 아닌 영어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합병 과정에서 일부러 저의 정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 자존심 센 아주버님이 제 회사와 합병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처한 상황은 생각 안 하고 극구 반대하며 딴지를 놓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 회사를 창업했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IT 시장 발전과 함께 제 회사도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상장사를 이끄는 여성 CEO가 되었고 그런 저를 시아버지도 많이 의지하셨었지요. 그렇게 회사가 커질 때에도 남편 외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시아버지 말고는 제가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집에서만은 조용히 쉬고 싶었거든요. 자연스레 시댁에서는 시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기업의 대표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지요. 시아버지는 내심 학벌만 좋고 실속은 없는 아주버님보다 제게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 회사가 아버님 회사 못지않게 성장을 했으니 이제 그럴 여지가 없어졌기에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었던 건데 이 사달이 났던 거였지요. 그렇게 제가 나서서 이 모든 사건을 수습하면서 합병된 두 회사의 의장으로 취임을 했고 결국엔 아버님이 원하셨던 대로 저에게 회사를 물려준 것과 다름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마음 같아선 합병 과정에서 아주버님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싶었지만 아버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아주버님의 지금 자리라도 보존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감지덕지 쥐 죽은 듯 살 일이지 저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최준원 이사님,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 열까요? 아니, 재수씨, 대표님,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이사실에서 술판 벌이면 그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버님이 제게 머리를 조아리며 깨갱하던 모습을 정말 여러분도 보셨어야 해요. 그간의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던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은 저를 슬금슬금 피해 다니며 필요한 출근 날을 제외하고는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보다도 12살이나 어린 형님은 그날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제게 엉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우리 오빠가 공부만 잘했지 진짜 아무 실속 없거든요. 그거 구제해준 게 언니인 거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언니 이번 주말에 뭐해요? 저랑 같이 쇼핑 안 갈래요? 형님, 서로 선은 지키시죠. 아주버님 따라서 저 똑같이 무시하던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가 아주버님 상사라고 하니까 바로 언니가 튀어나오네요. 아주버님이 회사 부실 경영했던 거에 형님 책임도 커요.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자기 남편이 실속이 없네 마네. 그게 할 소리예요? 이제 더 이상 그쪽 식구들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본인 능력으로 알아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언니 죄송해요. 아주버님과 더불어 눈엣가시였던 어린 손윗동서도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형님까지 따끔하게 한 방 먹인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네. 대표님, 최준원 이사님 오셨습니다. 아내분도 함께요. 최 이사가요? 들여보내세요. 아주버님이 별다른 약속도 없이 형님과 함께 제 집무실을 찾아왔다는 소식에 의아했습니다. 아주버님, 요새 회사에서 잘 안 보이시더니 오늘은 여기 어쩐 일이세요? 네, 아니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집사람이랑 같이 왔습니다. 아니요. 언니, 저희가 그동안 힘써주신 은혜도 모르고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사과드리러 왔어요. 저 언니한테 따끔하게 혼나고 그날 돌아가서 이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찔려서 대표님 피해 다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등등 아주 혼이 쏙 빠지게 제가 교육시켜 놓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아서 같이 찾아오자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웬일로요? 그동안 촌티나는 재수 부끄러워서 겸상도 안 하려고 하셨던 분께서요? 아이, 재수씨, 또 왜 그러세요? 제가 그동안 회사 말아먹고 가진 고초 다 겪으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저요, 어릴 때부터 무엇하든지 1등이었고 무슨 성과를 내든지 항상 탑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아버지 회사도 도맡았던 건데 국내 실정을 모르는 제가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했던 게 큰 패착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실패였고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괜히 남 탓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재수 씨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데도 한 번을 티 안 내고 묵묵히 저희 집안 일으키시는 거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배알이 무척 꼴렸습니다. 항상 1등을 놓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명문대를 졸업한 저의 자격지심이 그러는 데 더 한몫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날 집무실에서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보니 저희 초라한 현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준성이 녀석 보기도 너무 부끄럽고 장남으로서 부모님께도 죄송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출근하는 날 제외하고는 절에 가서 마음을 좀 갈고 닦았습니다. 끊임없이 불쌍해 절하고 또 절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사람도 그동안의 사치를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 앞으로 이 회사 위에서 열심히 일할 테니 그간의 과오는 용서하시고 선입견 없이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황태자처럼 떵떵거리고 살던 아주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다니요. 이럴 때 보면 남편과 시부모님의 착한 성품을 닮은 모습에 아 그래 내가 영 엄한 집에 시집 오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란 환경이 교만할 수밖에 없게 자랐을 뿐이지 교화가 될 기회가 생기니까 원래부터 착했던 다른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걸 보면 천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아주버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아주버님이랑 형님 마음 충분히 알았어요. 저도 더 이상 두 분께 안 좋은 선입견 없으니 아버님이 열심히 일궈내신 이 회사 다시 위태롭지 않게 본분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씨. 대표님. 정말 손에 가시 같았던 아주버님 내외가 이렇게 교화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인생도 헛살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동안 기분 나쁘게 굴었을 때 꾹 참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를 남편이 반겨주며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고생 너무 많이 했지? 형 얘긴 들었어. 아휴, 그 인간이 이제 좀 인간이 되려나 보다. 난 그래도 이제 여보가 완전히 형과의 갈등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보기 좋아. 그리고 그동안 여보가 바빠 보여서 말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집안 구원투수로 나서서 싹 다 해결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반했다. 그래, 이게 내가 대학 시절 반했던 김지연의 모습이지. 이래야 내 와이프지 하고 말이야. 아이고, 갑자기 또 왜 이런데? 용돈 떨어졌구나? 에이, 무슨 소리야. 사실 그동안 나름 노력하긴 했지만 망나니처럼 구는 형한테서 잘 못 지켜준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당신 혼자 힘으로 완전히 휘어잡는 거 보면서 내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까지 싹 해결돼서 고마워서 하는 소리야. 남편의 말대로였습니다. 아주버님에 대해 서운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괜히 남편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입장에서 최대한 제 편을 늘 들어주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이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숙제는 합병된 회사의 애착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로 길러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저처럼 겉모양은 추레하게 하고 다녀도 실속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오늘 마주하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도 내 친구요, 내 스승, 내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 법이지요. 그것이 저의 경영 철학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의 사업이 이만큼 번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경영, 그것은 경영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기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만 사연 마칠게요.